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서울 강동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서울 강동구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 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에게 여행지 추천을 받아보고요. 이어서 투데이 안전톡톡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에게 안전상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평균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충북 북부, 그리고 경북 북부에는 많게는 100mm까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은 35도, 대구 36도, 광주도 3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8월 9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모셔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각오, 또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서울의 동쪽 도시 강동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정훈 서울시 강동구청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강동구청장 선거운동 그 전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그 민주당 내 경선에서부터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현역 시의회 의장을 꺾고 본선에 올라서 후보가 된 것부터 화제가 됐는데 그때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아요, 경쟁이. 지금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치열했던 경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철저한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 그리고 어떤 간절함이 좀 이어져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렇습니다. 준비한 그 보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거운동 기간에 뭐 원래 지역구였던 강일, 고덕, 암사동 대신해서 상대적으로 좀 지지세가 약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천호, 성내, 길동 이곳을 집중적으로 발로 뛰면서 공략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그 지역구였던 암사, 고덕, 강일동 지역은 제가 잘 알고 많은 이제 주민들과 접촉을 했던 지역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천호동, 그리고 성내동, 둔천동, 그리고 이제 길동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인지도가 낮은 지역이었고 실제로 지지도도 열세인 지역이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발로 뛰면서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이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선거운동 과정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일단은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네. 또 함께 호흡하면서 눈도 맞추고 열심히 뛰는 발을 보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셨고 젊은 일꾼 이정훈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씩 표출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지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 만나면서 뭐 애정 어린 쓴소리도 들으셨을 거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들으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국민들의 말 있으신지요? 일단 이제 그 낯선 그런 젊은 일꾼이 구청장이 되겠다고 하니까 네. 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믿을 수 있는지 여기 이런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의 이제 서울시의원으로서 그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제가 또 설명을 했고요. 맡길만 하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발품의 승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정훈이라는 한 사람을 강동구청장이라는 또 무거운 자리에 국민들께서 앉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민선 7기를 이끌 각오도 대단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제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다짐처럼 열심히 발로 뛸 계획이고요. 좀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만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할 생각입니다. 그 구정 운영 방향 비전 여러 가지 또 의견 들으면서 쭉 청사진을 그려보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세우셨습니까? 강동구는 이제 그 저층 주거지인 뭐 천호동, 암사동 이제 구 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이런 고덕이라든지 명일동 같은 그런 주거 단지가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편차가 굉장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양극화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차별들을 해소하는 게 구정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정 목표를 더불어 행복한 강동으로 정했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누구나 평등한 그런 강동을 만들겠다는 그런 제 의지의 표현인데요. 이걸 목표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강동구에도 숙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또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고 한다면 그 불균형 해소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정체 상태에 있는 이제 구도심을 살리고 또 새로운 이웃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신흥 중산층 거주 지역과의 그런 차별을 또 해소하고 또 어떤 개발을 확대하되 그 개발의 이익이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강동구 하면은 인구가 한 43만 5천 정도 되고 근데 재정 자립도 부분에서 좀 아쉬운 수준이에요. 30% 초반이기 때문에 또 배드타운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재정 자립도라든지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은 크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강동구는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43만 5천 명, 현재 45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이내에 이제 그 재건축 단지가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고덕 강일 공공주택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54만 명 정도가 이제 됩니다. 강동구 개청 이래 엄청난 큰 변화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는 또 주거 단지,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 강동의 자족 그런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덕 상업업무단지입니다. 그리고 상일 IC 주변에 강동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요. 뭐 이런 기능들이 그런 단지들이 계획대로 입주하게 된다면 굉장히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동의 미래를 완전히 바꾼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요.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고덕 상업 업무단지, 강동 산업단지, 뭐 천호 재정비 사업, 뭐 여러 가지 재건축 같은 게 마무리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도 50만을 훌쩍 넘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개발을 하게 되면은 완성되면 좋지만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완성되기까지의 이제 뭐 현실적인 부분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소음, 안전상의 불안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그 학부모님들, 어린 학생들이 그 공사 현장 주변을 오다니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공공주택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저는 서울시의원 시절부터 교육위원회로 활동을 해왔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재건축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시행자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를 설득을 해서 재건축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런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구가 이루어질 거를 보고 있는데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소홀하지 않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서쪽의 김포공항부터 한강 이남을 수평으로 쭉 가로질러서 강동구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강동구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지하철 9호선 4단계는 강동에서 강남을 거쳐 강서를 연결하는 한 라인입니다. 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고요. 강동구라는 도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9호선 4단계가 우리 강동구에 완전히 이제 개통이 되면 우리 강남에 있는 젊은이들이 강동으로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9호선 4단계가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데 2020년경 착공을 하고요. 약 6년간의 공사를 거쳐서 2026경이면 개통될 걸로 보는데요. 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진짜 강동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뭐 교통 인프라도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업무단지,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면은 인구도 늘어나고 그 부분에 일자리도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일자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있어요? 이제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하고 강동 일반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면 네. 약 11만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강동의 젊은이들이 강동을 떠나지 않고 우리 강동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제 유발 효과가 뭐 한 20조 원 정도 이렇게 창출될 것 같은데요. 강동이 자족 도시로서 성장하는데 이런 산업단지들이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얘기를 하니까 또 노동 권익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께서는 또 후보 시절부터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노동권익센터는 저의 이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노동하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제 수단으로 이렇게 좀 이제 격화시키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은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노동을 존중했을 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네. 노동의 가치를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그 노동 인권을 챙기고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자영업이라든지 중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노동권익센터인데요. 네. 현재 차질 없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현재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구에 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또 특이한 것은 이 노동권익센터가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서울시에도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네. 위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직속으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 제도적 근거와 함께 직접 노동 문제만큼은 구청장이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 사업자, 여성, 외국인, 청소년 등 어떤 차별의 벽에 가로막혀서 제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이게 바로 구청장 직속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네. 강동구에 또 업무단지, 산업단지 늘어나고 유동인구 또 거주하는 인구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노동권익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집중해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 직속의 노동권익센터가 설치된다는 점까지 좀 들어봤고요. 네. 앞서도 잠깐 그 아이들 안전 문제 얘기하다가 교육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교육특보로도 일하셨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남다른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육적인 부분은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서울시의 교육위원 시절에도 우리 네. 교육복지,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다닌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 차별 없는 세상이 바로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는 차별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 그러한 강동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뭐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할 것이고 또 일단 제가 내년도에는 먼저 무상 교복을 현재 고등학교부터 그 현재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불평등에 대한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가 여러 가지 영역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그 다세대 밀집지인 천호동하고 암사동하고 또 중산층이 많은 고덕동, 명일동 이 사이의 간극을 좀 좁혀주는 것도 하나의 큰 목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현재 그동안 이제 그 저층 주거지인 그 천호 암사동 지역은 지금 뭐 도시계획상으로도 크게 정비를 그동안에 하지를 못했고요. 네. 도로조차도 지금 그 부천면로 같은 경우가 그 편도 1차로입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고 오래된 도로인데 전혀 네. 지금 도로 자체도 확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제 서울시비라든지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손대지를 못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공성이 이제 많이 이제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천호동, 암사동, 뭐 성내동, 길동 등 이런 그 저층 주거지 지역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 복지관이라든지 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주차장 그리고 공동부엌이라든지 공동육아 공간을 갖춘 그런 마을 활력소, 커뮤니티 공간, 뭐 장애인 센터 등 주요 복지 문화 시설을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젊은 강동을 이뤄내기 위해서 또 주민 건강에도 신경 쓰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직접 지금도 발로 뛰면서 이 부분 신경 쓰고 계시는데 특히 노인 인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서울 각 지역에도 고령층 인구가 굉장히 비율이 높거든요. 강동구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강동구는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가 약 12.7%입니다. 네. 그런데 강동구 내 현재 그 최근에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23건이었는데요. 2016년에는 51건 그리고 작년에는 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서울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난 7월에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보호를 위해서 강동 경찰서 그리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접근성이 좋은 동주민센터라든지 노인 복지시설을 노인 학대 신고센터로 지정해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이제 강동구에서 이런 부분을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간다면은 충분히 그 구청장께서 지금 그린 청사진 그대로 다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4년 뒤에 강동 구민들이 그 이정훈 구청장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일들을 잘 해냈구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도 좀 듣고 싶네요. 지금 현재 변화의 중심에 있는 우리 강동구입니다. 새로운 구청장은 강동의 미래를 바꾼 구청장이었다. 그런 구청장으로 기억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구청장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구청장직을 수행한다면 강동의 새로운 성장과 분배 이런 부분이 선순환이 되어서 네. 포용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 목표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미리 인터뷰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강동 구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이 노래를 골라오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오늘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비가 오기 전에 비처럼 음악처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런 이유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좀 더운 날씨에 한풀 좀 꺾인 것 같긴 하지만요, 폭염이. 그래도 좀 시원한 마음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 여유있게 다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들으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에게 여행지 추천을 받아보고요. 이어서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에게 안전 상식을 들어보겠습니다. 4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 off. 네, 매주 목요일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오늘은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까요?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좀 꺾인 느낌이에요, 폭염이. 네, 그래도 30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30도만 넣어도 아유 더워 죽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워낙 39도 맞아요. 이상 그 더운 날씨를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 2도 30도만 돼도 시원하다고 그러니까요.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좀 폭염이 떨어지긴 했지만 소나기가 내리고 또 무더운 날씨는 그래도 계속 좀 이어질 텐데 당분간은.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여행을 즐기는 것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디를 가볼까요? 이번 주는 아름다운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전주, 네. 전주 좋죠. 네, 이제, 최근에는 또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즐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또 올해는 전라도가 정도 1000년 기념이라서 네. 전라도 방문회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전주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별히 전라도를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주하면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또 뭐니 해도 한옥마을이 떠오르긴 해요. 맞아요. 한옥마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네. 근데 전주하면 한옥마을이라고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지금 전주 여행의 핵심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걸 잘 알지 못하시는데요. 2000년 초반 지나서 2002년 월드컵 할 때쯤부터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조금 공동화가 되어 있던 조금 쇠락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전주 한옥마을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자신의 세력 확장, 그 적산가옥 같은 것들을 지어내기 시작하니까 반발심에 교동이랑 풍납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가 1930년대부터 일부 선비 정신을 이어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그 부근에. 그래서 60년대까지 계속 반대편에 일본인 거주지 반대편에 지어오다가 산업화가 좀 되면서 이런 이제 주거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현대화가 되면서 한옥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조금 쇠락의 길을 많이 걷게 돼서 많이 공실도 많이 생기고 양옥을 짓게 해달라라는 요청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더 조금 힘들었는데 또 77년에 한옥 보존 정책을 또 실시하기는 해요. 게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과 반발이 좀 심했죠. 네. 전주 한옥마을에 이런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는 몰랐는데 네.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한옥 보존 정책 때문에 신규 건축이 제한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70년대 그랬으니 80년대가 또 더 격변의 시기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97년도에 규제들이 해제됐어요. 좀 발전을 시켜도 된다. 한옥을 좀 훼손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 또 마침 그 타이밍에 아시다시피 어려웠죠. 네, 너무 슬픈 일이죠. IMF와 경제 불황을 겪게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건축물들을 짓지 못하게 됐어요. 그 규제는 해제됐지만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에 와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가 되면서 이게 되게 가치가 있구나라고 재조명이 되면서 이걸 다시 또 보호하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옥마을을 문화특구로 지정해가지고 보존하게 되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알리자라는 계기가 돼서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한 해에 1000만 명 정도 방문하는 곳이고요. 엄청 크죠. 그렇게 많이 와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 잡지에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 10대 명소 3위로 꼽혔을 정도로 이제는 아주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자체마다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왜 노력이 필요한지 전주 사례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불과 10여 년 정도 그 정도 만에 이렇게 거대한 관광 도시가 됐다는 게 신기한데 맞아요. 전주 한옥마을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구석구석 못 가보는 곳도 있는데 네. 어디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숲을 먼저 보느냐, 나무를 먼저 보느냐의 문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네네. 여행을 갔을 때 저는 숲을 먼저 봐야 된다는 좀 멀리서 입장이에요. 쭉 이렇게. 네, 예. 한 번에 쫙 먼저 보고 내 취향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곳 위주로 먼저 골라서 네. 가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목대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하. 오목대가 한옥마을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이렇게 언덕 전망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오목대를 오르는 길 자체도 나무 데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책하듯 걸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운 날씨지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네. 천천히 산책하듯 뭐 거기 정상에 오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좀 천천히 오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낮은 언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올라가셔가지고 한옥마을이 파노라마 뷰로 쫙 펼쳐져 있고 네. 그 한옥마을 주변에 있는 그 현대적인 건물과 또 기와 지붕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색다른 풍광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히 여름에 한옥마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푸르게 아주 정말 나뭇잎을 이렇게 싱그럽게 내세우고 있는 나무들이랑 또 어우러진 모습들이 더 싱그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오목대는 또 고려 우왕 때 황산대첩에서 승리한 이성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조가 잔치를 벌였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건국 당시에, 그러니까 건국하고 나서는 오목대를 건립하고 그 곳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됐다라는 기분으로 한번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행지를 찾아갔을 때 숲이냐 나무냐 했을 때 먼저 숲을 보고 싶으면은 오목대에 올라서 쭉 내려다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나무를 봐야 될 차례인데요. 네, 저는 경기전과 전동성당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유명한데 거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뭐 성당이지, 뭐 경기전 공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렇게 느껴지시기도 하고 또 경기전은 특히 경기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조선이랑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오목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곳이에요. 사실은 들어가면 공원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이제 공원처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이지만 원래는 이성계의 초상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곳이고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서 들어가 봐야 되고요. 사실 사계절 다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여름이 경기전을 방문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늘 높이 오른 대나무 숲이 푸르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으면 시끌벅적한 그 한옥마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힐링 공간이 돼요. 그래서 거기 벤치에 앉아 있다 보면 바람이 솔솔 불고 하다 보면 졸리기까지 하거든요. 그 정도로 고즈넉한 느낌을 받을 수 있군요. 고즈넉한 밤. 그래서 진짜 정말 저도 벤치에 한참 앉아있다가 조금 졸다가 오는 정도로 했고 또 이제 그 앞에 있는 전동성당은 조선 말기에 박해를 받던 천주교 신자들이 사형 장소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사실 프랑스 신부인 위돌박 좀 이름이 어렵죠. 근데 그 분이 감독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요.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섞어서 만든 건데 한옥마을이랑 또 묘하게 어울려요. 그러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고즈넉한 건물 양옆을 꼭 꼼꼼하게 돌아다녀 보시면서 네. 이 두 건물이 다른데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 2년 전쯤 여름에 전주 한옥마을 다녀왔었는데 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자, 전주 하면 음식 여러 가지 있는데 음식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가기로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핌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만나보죠.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1년 만에 폭염이라고들 하는데 폭염 때문에 사람도 힘들지만은 도로가 파손되고 또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발생하는데 화재 출동도 잦아졌죠. 네, 이제 지난 7월 한 달간 화재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500여 건 정도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건조한 계절에 좀 주로 일어나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역대급 폭염이 재난 발생 전형마저 바꿨는데요. 유기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천여 건이던 7월달 화재 발생 건수가 지난달에 500여 건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아하. 진짜 그 화재 발생 건수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 한 500여 건 정도 늘어난 화재 주 원인은 뭐로 지금 판단되고 있나요? 에어컨 실외기 화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제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비롯해서 이제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기 설비에서 발화한 화재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오래된 주택일수록 전선이나 변압기 등이 옛날 가전제품을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설비들이 최근에 나오는 가전제품의 전력과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불이 납니다. 이런 화재는 주로 이제 전선과 전선이나 전선과 기계 사이의 접합부에서 불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노후화된 전기 설비뿐만 아니라 이 더운 날씨 자체가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쉽게 말해 겨울에도 전기장판, 히터, 전기제품 많이 쓰지만 이제 겨울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전기를 쓰면서 발생하는 열이 날씨와 만나면 기계의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네. 여름엔 이제 더운 기온 때문에 기계와 전선에서 발생하는 열이 더해져 더 쉽게 불이 나는 거죠. 또 올해 유독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특히나 또 이례적으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공장 화재가 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화재들을 보니까 자연 발화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자연 발화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이제 자연 발화는 불꽃이나 화염이 없이도 단지 그 물건 자체 내부 열만으로 불이 붙는 온도, 이제 발화점에 도달해 연소 불이 나는 것이 말하는데요. 네. 이제 폭염 속 뜨거운 온도에 저절로 물건에 불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5일 오전에 울산시의 한 보온재 제조 공장에서는 스티로폼 재질의 파이프 보온대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1일에는 충북 제천의 한 원료 의약품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공장 3개 등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제천은 당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이제 공장 야적장에 쌓아놓았던 화장품 고체 폐기물에서 불이 치솟았다고 하고요. 또 이외에도 31일 전남 여수 폐축사에서 불이 나 이제 3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 이때도 축사에 쌓아둔 깻묵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깻묵, 스티로폼, 화장품 폐기물까지 여기에 자연 발화가 발생한 건데 물건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침구류 소재로 많이 쓰이는 라텍스에도 불이 났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지난 부산 한 아파트에서 이제 탄닌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원인은 아파트 창가 옆 의자 위에 있던 라텍스 베개였습니다. 이제 주인이 집을 비운 상태였고 고온에 직사광선이 베개를 장시간 내리쬐면서 열이 축적돼 베개가 놓여있던 의자 부분을 태운 거죠. 당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의자 위에 라텍스 베개를 놓고 온도를 재봤더니 35도였던 온도가 30분도 안 돼서 거의 90도까지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 발화 사례를 보니까 그나마 햇빛이 없는 밤에도 발생하고 또 직사광선 때문에도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자연발화는 대부분 주변 온도와 습도가 높고 통풍이 안 돼서 열 축적이 쉬운 상황에서 탭이나 기름, 음식물, 폐기물, 깻목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한낮은 물론 이제 저녁에도 열기가 빠지지 않고 잠재된 열로 높은 온도가 지속되면서 생기는데요. 우선은 이런 야적장 폐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분들의 주의 깊은 관리와 이제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될 때는 땡볕 아래 물건 쌓아두지 마시고 통풍이 잘 되고 이제 그늘진 곳이나 창고 저장소에 보관해 열이 쌓이지 않게끔 합니다. 이렇게 창고 저장소 같이 내부 저장 시에는 안에 온도를 낮추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탭이나 먼지 등은 습도가 높으면 내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도 열이 발생하니 습도가 높은 것을 피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수량으로 좀 나누어서 보관하시고 빠른 시일에 전문 업체에 폐기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폐기물 같은 거는 보관할 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고 또 온도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이외에 실외기 화재도 좀 걱정인데요. 예방 방법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실외기 화재는 장기간 사용 시에 이제 주변 환기가 되지 않아서 과열이나 과부하로 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먼저 실외기 주변에 먼지나 쓰레기, 상자와 같은 적치물은 반드시 치우시고 벽체와 10cm 정도 여유를 둬서 이제 통풍이 잘 되도록 합니다. 실외기실이 또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는 창문을 반드시 열고 작동하고요. 길거리 등 개방된 공간에 있는 실외기 쪽에서는 담배 피우지 마시고 담배를 피우신 다음에 꽁초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또 이제 실외기 내부 먼지도 화재 원인 중에 하나인데 내부 청소는 외부에 이제 큰 팬과 실외기 뒤쪽 냉각핀을 브러쉬 등으로 긁어내고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물을 뿌려서 먼지를 씻어냅니다. 또 이제 물을 뿌릴 때 실외기 옆 동파이프나 전선, 휴즈판을 피해서 뿌리도록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직사광선으로 인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은박 차양막을 설치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기 배선 손상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사용 중에 소리가 난다면 이제 반드시 점검을 받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차량 화재가 많은데 여름철에는 특히 차량 안에 일회용 라이터를 둔다든지 심지어 생수통을 놓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량 화재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한 대씩 가지고 다니는 것이 정말 큰 예방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이었습니다. 8월 9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